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 그리고 이제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이야기를 했죠. 매매 계약은 받기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제가 지금 받기라는 이야기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냥 지금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청약의 의사표시 요거 받기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에 합치되면 받기 두 개. 받기 두 개. 그래서 매매 계약이 달리는 거죠. 자전거 만들어졌으니까 싱싱 달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받기 하나, 얘들은 부품이죠.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얘들은 이 법률 사실 1층에서 하는 거. 그거는 부품이다. 부품이다.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 매매 계약, 자전거 두 바퀴짜리 만들어지고 달릴 수가 있는 결과가 나온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률 요건 중에서 결국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둬야 되는 거냐면 법률 행위의 종류. 그 부분은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건 기본적인 걸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법률 행위의 종류는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시험 문제고, 그거는 현찰. 무슨 말입니까? 현찰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 그 부분만 잠깐만 보고 이제 그 입문서는 넘어가고 들어가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뭐냐? 법률행위의 종류는 이거를 어떠한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보통 그래서 그 두꺼운 책들을 보면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막 7, 8가지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 수와 방향, 이거는요 지금 보는 동그라미하고 화살표 그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눠집니다. 계약. 그러면 단독행위는 단어로 보시고 바퀴 몇 개겠습니까? 단독행위는 바퀴 하나.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은 조금 전에 매매계약 생각을 해보시면 바퀴가 두 개였죠. 이렇게.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를 보니까 지금 의사표시가 뭐냐 이런 개념들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요약 이제 그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서 표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그런 거 있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단독행위는 하나고 방향이 이쪽으로만 됩니다. 근데 계약은 어떻습니까? 두 개고 화살표가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거죠. 대립된다. 의사표시의 수와 화살표의 이 방향. 그렇기 때문에 단독행위를 또 뭐라고도 하냐면요. 일방행위다. 그 다음에 계약은 쌍방행위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요 일방행위라는 거 여기에다 이렇게 한번 초점을 한 번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가 현찰이라고 그랬죠.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 그래서 단독행위는요. 다시 어떻게 나눠지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지금 여기에서 이 개념들은 지금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요 두 개로 나눠지고 이 각각들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각각들을 외워두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요. 우리가 그냥 두 문자만 일단 외워두는 겁니다. 유제포라고 외워두는 겁니다. 유제포라고 두 문자만. 왜냐하면 이 유는요. 유언이라는 겁니다. 유언은 가족법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제라는 것은 좀 더 보면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그 앞자만 지금 두 문자만 따 있는 겁니다. 근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 두 문자만 그대로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숫자가 별로 안 많죠. 숫자가 안 많은데 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요.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숫자가 조금 많으니까 이경규 아저씨가 만든 라면 어떤 라면인지 아십니까? 볶고면. 한참 잘 팔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동철이라는 친구가요.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동철이라는 친구는 어떤 라면을 만드냐면 상추면 이라는 라면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가 이 라면을 만들어 놓고도요, 상추면 스프, 우리 스프라고 하죠. 요거 상추면 수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포 씨하고 동철이는 상추면 수프를 먹으면 재채기를 하는데 어떻게 재채기를 하느냐? 해치 하고 재채기를 한다. 해치를 하고 재채기를 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요 두 문자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보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입문서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그 단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단어 정도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유는 뭐냐면요. 유언입니다. 유언의 두 문자였고요. 제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여기에 제입니다. 그 다음에 포는 예를 들어서 자기 물건 그냥 자기가 버려버릴 수 있죠. 휴대폰에 가면서 딱 버려버렸다. 그럼 이거는 소유권을 지금 포기한 거죠. 그래서 권리의 포기. 거기서 소유권 포기해서 이렇게 해서 유재포가 되고요. 유재포가 되고 그 다음에 동은 동의에서 동자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철은 철회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상은요. 상계라는 건데 이거 역시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종류에 어디에가 있는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해당 부분이라든지 공부할 때서 다 공부합니다. 추는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인. 그 다음에 면은 채무 면제해준다. 1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그거 탕감해준다. 안 받겠다. 채무 면제 면입니다.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 이걸 수권행위. 야, 내 부동산 좀 너가 대리권 줄 테니까 대신 좀 팔아주라 해가지고요. 수권행위의 수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은 수권행위가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여기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학설 대립이. 그러니까 이거는 수권행위는 실질적으로 시험에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수권행위가 단독행위라고 판례가 있으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질을 밝히는 판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학자들 간에는 이게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다툼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툼은 있고 판례는 없다.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복수정답 처리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못 나오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그냥 통철이 상추면 해치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 그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스프 대신에 수로 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해제라는 게 있고요. 해제, 그 다음에 해지라는 게 있고 다음에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취소.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문자 보시면 유재포,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재, 소유권 포기의 포 나와 있고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채무 면제, 다음에 수권행위, 해제, 해지, 취소. 해제, 해지, 취소. 그런데 이것들은요, 각각의 내용들을 알기 전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 문자로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독행위의 구별하는 방법.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랬고 이것과 이제 계약과 구별하는 것.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독행위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게 이제 현찰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주.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는 시험의 출제 여부를 떠나서, 물론 시험에도 출제가 됐지만 출제 여부를 떠나서 우리 민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법률행위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지금 공부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에 들어가게 되면 뒷부분에 가가지고요. 중간 부분, 처음에 중간 부분, 초반의 중간 부분에 별도로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한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법률행위의 종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구별을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단독행위와 계약 구별하면서 단독행위의 종류들을 두 문자로 알아두는 정도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하게 되는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 민법 체계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 여부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애가 자기 부동산을요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했더니 을이 1억 원에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서의 작성이라든지 무슨 현물이 지급될 건 전혀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 의사가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매매계약은 성립합니다. 매매계약은 성립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지금 을하고 갑하고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만나고 중개사무소에서 만나가지고 계약서 썼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때 을은 지금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4월 1일 날 만나서 계약만 체결한 것으로서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오늘 월요일 날 친구들하고 약속합니다. 이번 주말에 만나서 한 잔 꺾기로. 그러면 그 전화 통화만 해가지고요 기분 좋아서 알딸딸 헬렐레해집니까? 아니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우리가 조문 읽어봤지만 갑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재산권. 그 중에서 이건 물건이니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겁니다. 약속만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의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의무부담행위. 그 약속에 따라서 약속한 바대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행위. 그러면 이 의무부담행위의 대표적인 게 바로 채권행위입니다. 의무부담행위의 대표적인 게 채권행위. 그러면 이거는 약속만 한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행의 문제가 의무부담행위에는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그랬고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이행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6월 1일 날 하는 겁니다. 6월 1일 날. 그래서 결국에는 갑하고 을하고요.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해주는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을은 대금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이 1억 원을 주는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6월 1일 날 만나서. 그러면 6월 1일 날 만나서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등기소유도 넘겨주고 집도 비워줘야 되는데 돈 문제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부동산만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날 만나서 갑은 어떻습니까? 이 약속한 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이전받기로 서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6월 1일 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양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유권을 양도한다. 그래서 4월 1일과 6월 1일 날 애들은 이름도 달라집니다. 4월 1일 날은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까 판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그런데 6월 1일 날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사람,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양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양수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양수인. 그랬고 6월 1일 날 갑하고 을이 만나가지고요. 소유권을 넘겨주고 넘겨받기로 서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죠. 그 행위를 몰권행위라고 합니다. 몰권행위. 직접 소유권을 지금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을한테 넘겨주는 것. 이러한 날 6월 1일 날 하는 것을 몰권행위라고 하는데 몰권행위보다 더 큰 개념이 우리가 처분한다고 하죠. 처분한다고 한다. 그래서 더 큰 개념으로 이 개념이 바로 처분행위라는 개념입니다.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이 두 개로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다. 채권행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에게 권리 의무가 발생했다. 이때에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안 남는다? 이행 문제가 남는다. 그런데 이때 하는 이 6월 1일 날 하는 것은요. 직접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행의 문제가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안 남는 거죠.
술 마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만나야 돼서 약속 지켜야 되는 거. 가서 한 잔 꺾는 겁니다. 이거 먹고 그냥 취하면 되는 거지. 이 자체가 이행이라는 거. 이행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아닌 준물권행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준물권행위 개념 요거는 지금 말씀 안 드리고요. 물권행위 그것 자체. 직접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거. 변동은 뭐였습니까? 발생, 변경, 소멸이었죠. 얘는 소멸되고 얘한테 취득되는 거.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 6월 1일 날 하는 걸 처분행위라고 하고 이 사례에서는 지금 둘이 물권행위 그중에서도 소유권 이전, 소유권 양도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그 개념 자체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개념 자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는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이제 개념의 구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발생한다. 갑하고 을하고요. 약속을 하는데 X토지. 갑이 X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줄 것을 약속했고요. 을은 거기에 대해서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매매계약 성립합니까? 갑은 X토지의 재산권을,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했고, 을은 거기에 대해서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매매계약 성립합니까? 네. 근데 약속만 맞아 떨어지면 하니까. 약정, 그 합의만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이 X토지가 갑게 아니라요, A 소유다. 그러면 매매계약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매매계약.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63빌딩 1억 원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1억 원이 안 되겠죠. 1조 원에, 가령 1조 원에 제가 63빌딩 사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1조 원에 사겠다. 63빌딩 제 거 아닌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매매계약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그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거. 그것 자체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터넷 쇼핑몰 가가지고 어떤 그 상품 선택했죠. 상품 선택했으면 그 회사가 그거 전부 다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쇼핑몰에 가가지고 냉장고를 하나 사기로 했다. 컴퓨터를 하나 사기로 했다. 그러면 그 쇼핑몰에서 지금 그거 다 사가지고 창고에다 다 지금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냐라는 거죠. 아니죠. 주문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날짜에 여러분한테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벌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타인 권리 매매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은요, 제 거 아니어도 됩니다. 약속은.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63빌딩을 9천억에 제 돈이 가령 있다고 치고 9천억에 사가지고 여러분한테 1조에 파면 되는 겁니다. 1조에 팔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의무 부담 행위는요, 약속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에는 자신의 것이 아니어도 된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문에서 확인하겠지만 그 조문 자체에서도요,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하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적어져 있어서 이럴 때 그 매매의 목적이 되는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때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자기가 취득을 해서 약속한 대로 이전을 해줘라. 이렇게 적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 이행을 못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겠죠. 채무 불이행의 문제. 그래서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 이것 자체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과 연장선에서 이제 지난번에 공개 강의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리는 그림, 이 그리는 그림은 시험 끝날 때까지 100번 이상 그리게 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이라는 애가 지금 갑소유의 부동산인데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가지고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그러한 상태에서 병하고 4월 1일 날 그 부동산,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뭐 1번지 토지라고 한다면 1번지 토지. 을이 야 1번지 토지 1억 원에 살래라고 했더니 병이 오케이 1억 원에 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갑이 지금
갑 소유의 부동산인데 을이 위조를 했으니까 등기부에는 경우에 1번에 갑 소유권 보존되어 있다가 어찌됐건 위조됐지만 2번 해가지고 을 앞으로 지금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4월 1일 날 이제 약속을 하면서 6월 1일에 얘는 대금 주고 등기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번 해가지고요. 6월 1일 날 병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됐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위조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고 그 상황에서 을이 이 1번지 토지에 대해서 1억 원에 이전할 것을 약속을 했고 이는 1억 원 주기로 했다. 그래서 6월 1일 날 만나가지고 1억 원 받고 그 다음에 등기 넘겨줬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병이라는 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는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는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취득이 되려면요. 소유권이 이전이 되려면 이렇게 4월 1일 날 매매계약 자체 체결했으면 이 매매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을 앞으로 두 번째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등기까지.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은요.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소유자만 넘겨줄 수 있습니다. 3번에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유자여야 한다. 이 말은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일 날 을하고 병하고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번지 토지 넘겨준다고 했죠. 이 매매계약은 지금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부담 없이 말씀하시면 되죠. 4월 1일 날 을과 병이 체결한 이 매매계약은 유효냐 무효냐? 유효.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을은요 위조해서 지금 등기 격려됐죠. 그러면 을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만약에 위조해서 등기해가지고 소유자가 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을 앞으로 된 등기는 이거는 위조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을은 지금 소유권이 없습니다. 을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4월 1일 날 하는 매매계약 자체는 어떻습니까? 타인 권리의 매매여도 유효하다고 그랬죠. 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하지만 6월 1일 날 등기 넘겨줘가지고 등기 격려해줘가지고 병을 소유자로 만들 수 있으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예,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을에게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다. 그래서 4월 1일 날 한 이 매매 계약은 의무 부담행위로서 유효한데 6월 1일 날 을이 등기 넘겨주는 이 행위를 뭐라고 부르느냐? 지금 이와 같은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처분권이 없는 사람. 을은 지금 소유권 처분권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 처분행위는 4월 1일 날 합니까? 6월 1일 날 하는 겁니까? 4월 1일 날은 약속해가지고 의무 부담하는 거고 그거 지키는 거 요거 6월 1일 날 그러니까 처분행위 이거는 일단 개념 자체는 항상 6월 1일 날 하는 거다. 그러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매매한 그거는 처분권이 없다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유효. 이거는 4월 1일 날 하는 거. 의무 부담행위 자체는 유효인데 6월 1일 날 하는 거, 소유권 넘겨주는 것은 처분권이 없으면 이거는 무효다. 그러니까 병은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했죠. 매매계약은 유효했고 등기도 되어 있죠. 되어 있지만 이 을에게 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앞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100번 이상 그려야 되는데 너무 길죠. 나올 때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하면 너무 기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권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권처분.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무권처분. 이렇게 부를 것이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고요. 그러한 개념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 자료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딱 그것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4월 1일 날 하는 것하고 6월 1일 날 하는 것. 6월 1일 날 하는 것. 4월 1일 날 하는 것은 그냥 약속만 하는 것. 의무 부담행위. 이거는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남는다. 그랬고 6월 1일 날 이제 거의 약속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4월 1일 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6월 1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6월 1일 날 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이제 그 개념 자체를 앞으로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7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법률행위 부분은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넘기셔가지고,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이 부분은 이게 좀, 이 부분 역시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서의 작성 부분 보면 되겠습니다. 증서의 작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매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 증서의 작성은 필요 없죠. 낙성 계약이고 불효식 계약이니까 계약서 같은 거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어떻습니까? 다 계약서가 작성이 되죠.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그 거래를 신중하게 하고 또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의 내용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분쟁이 생길 소지를 없앤다라는 생활의 지혜인 것이다. 오해하면 안 되시는 건 증서 자체 없어도 계약 성립합니다. 계약 성립하는데 통상의 경우에 이처럼 계약서를 많이 작성한다. 그러한 문서는 재판에서 증거로서 중요시 되고 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재판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증인,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문서로 된 증거를 서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이른바 처분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것이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은 그 내용대로의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 인정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처분 문서를 굵은 글씨로 해놨죠. 이 부분은 저희 시험 문제에는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신다라든지 문제집을 보면 이게 판례 사안이기 때문에 지문 하나씩 나오는 그 부분이니까 처분 문서가 뭐냐? 처분 문서라는 것은요. 조금 전에 계약서 없어도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당사자들이 우리 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기로 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방금 삶의 지혜라고 했죠. 통상 경우에 다 그렇게 많이 한다. 그것 자체가 바로 계약이 있었다라는 것, 그걸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문서. 이 문서 자체로서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바로 처분 문서라고 합니다. 처분 문서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것만 생각해 두시면 되냐면 제가 한번 처분 문서의 위력을 한번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전에요. 5, 6년 전에 그 학원 관계자 중에서 악덕 학원 관계자를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부탁을 해서 그때 그 인터넷 강의 같은 거 그것 자체를 이렇게 좀 도와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의료를 지급한다는 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그 친구 그냥 도와준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촬영을 쭉 해가고 있었는데 한 3주 정도 흘러가지고요. 3주 흘러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강의료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들 자기는 약속한다 믿어달라. 아니 이미 내가 강의를 시작한 순간에 그런 것 자체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너가 어떻습니까? 대박 내서 그때 줘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사석에서 이렇게 맥주 한 잔을 먹다가요. 어떻게 했냐면 계약서 한 장을 냈습니다. 계약서. 근데 그 계약서를 얘가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강의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 부분에 이제 그 강의료 그런 부분이 적어져 있었겠죠. 이런 거 필요 없다. 없어. 내가 할 바 다 한다. 그런데
술 한잔 먹어가지고 계속해서 얘가 이거 뭡니까? 아닙니다. 저는 약속 지킬 겁니다. 해가지고 제가 사인이 들어갔습니다. 사인이 들어갔고요. 쭉 그 강의를 찍다가 결국에는 그 사이트가 활성화되지가 않아가지고 엎어졌습니다. 엎어져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강의 쭉 찍었던 거 강의를 못 받았겠죠. 이미 그 감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6개월 후에요. 저한테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한 겁니다. 이유가 뭐였느냐? 그 계약서를 읽어보니까요. 뒷부분에 합의로, 그러니까 이 계약을 없애려면 서면으로 보여요. 서면으로. 저는 그 부분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게 적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나왔겠죠. 저는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집니다. 100% 지는 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둘이 그냥 이제 더 이상 회사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끝냈죠. 합의로 지금 끝냈습니다. 합의로. 그랬고 저는 그러한 내용이 계약에 있는 거 전혀 몰랐죠. 근데 계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끝내려면 서면으로 통보를 한다는 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그 계약의 성립을 인정을 하는 처분 문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 문서가 있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 그런 거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적어진 내용 그대로의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확고부동한 판례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 자체를 제가 입증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다 녹음했겠습니까? 안 했죠. 녹음 안 하고 하니까 딱 남아있는 건 그 계약서 그 계약 하나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가 소송을 제기를 했으면 그 전체에 대해서 돈을 다 받아간 건 아니고 일부 승소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저에 대해서 거기에 만약에 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버리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1,000만 원 해주기로 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500만 원을 손해배상 하기로 했으면요. 그 친구는 일부 승소한 거고 또는 반대로 일부 패소한 겁니다. 일부 승소는 그러니까 여기 개념을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그 동시행항변권이라든지 유치권에서 나오는 그 개념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저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다. 그 친구가 승소를 했다는 것은 어떤 판단이 나와야 되느냐면요. 1,000만 원 을은 1,000만 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나오면 그 친구가 승소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승소라면 전부 승소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500만 원을 저보고 지급해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 친구가 요구했던 게 다 받아들여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승소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또 전부 패소라고 말할 수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500만 원을 받기는 받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일부 승소, 일부 패소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승소, 일부 패소. 그 나중에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어찌됐건 제가 그때 처분 문서 위력을 깨달았다는 거죠. 처분 문서의 위력. 그래서 이거는 계약 성립 안 했다. 이런 일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문서는 재판에서 증거로서 중시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이 계약 자체로, 이 계약서 자체로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 이거를 처분 문서라고 합니다. 처분 문서에 해당하는 것은 법원은 그것이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랬고 이게 뭐 위조된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제가 사인한 건 맞고 입증되지 않는 한 그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 인정을 한다. 사실 인정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서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몰랐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옵니까? 있습니까? X. 그 내용 그대로 있어가지고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된다. 성립한 것으로 된다. 그게 바로 처분 문서의 의미입니다. 처분 문서의 의미. 그래서 밑에 이제 통상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민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나 이는 틀린 생각이다. 친구 사이에 돈을 꿔주고 아무런 계약서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꾼 사람이 이것을 갚을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성립은 하고
성립을 하고, 그런데 통상의 경우에는 처분 문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계약서를 많이 체결하게 된다. 우리가 부동산 사고 파는 것도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계약서 쓰는 거죠. 그러한 것을 바로 처분 문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5번에 이제 계약금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 일단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 계약금 지급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낙성 계약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의 실태를 보면 부동산을 산 사람, 아까 우리 그림에서는 을이 되겠죠. 예, 매수인이라고 부르죠. 을이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우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4월 1일 날 계약금으로 대금의 1할가량 1,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4천 해가지고요. 중도금 5월 1일 날, 그 다음에 마지막 잔금 6월 1일 날 지급하면서 몇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이제 통상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애초에 지급하는 계약금은 적어도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징표가 되고, 징표라는 말은 증거가 된다. 증거. 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요, 저희 그 파란 책 입문서 있죠.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149페이지를) 보시면 상단 부분에 양가로 3번에 해가지고 계약금 적어져 있고요. 그의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그냥 값만 잡으시고요. 계약금 1,000만 원 거시죠 해가지고요. 1,000만 원 지급한 거. 그걸 바로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번에 계약금의 종류 또는 계약금의 기능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세 가지가 적어져 있습니다. 계약금의 기능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기억법만 보자는 겁니다. 증약금,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의미를 갖는 계약금을 말을 한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지급이 되었다. 그 다음 부분이 시험 지문입니다.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의 기능을 한다. 예, 계약금이 걸어지면 최소한 언제나 계약의 증거가 되는 그 기능은 한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 가로에다가요, 그거는 계약금의 최소한의 기능이다. 계약금의 최소한의 기능, 계약금의 최소한의 기능이다.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기능은 한다. 그랬고, 니은번에 이제 해약금 기능, 디귿번에 위약금 기능, 이러한 것들은요, 언제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각각은 앞으로 배워가시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뭐만 생각하실 거냐면, 계약금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일단 가장 최소한의 기능은 증약금의 기능이다. 그리고 위약금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해약금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권을 보유하는 작용을 갖는 계약금을 말한다. 민법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한 번만 그냥 일단 읽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료로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건 이 세 가지의 기능 중에서 해약금의 기능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되겠죠. 이제 아까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징표가 되고, 이제 거기 밑에다 우리가 증약금 적어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기능이 바로 증약금.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증약금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바로 최소한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다음 단락. 그런데 그 이외에도 계약금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또 판 사람, 즉 매도인은 그 2배의 돈을 반환하고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그랬고 법적으로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 565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나왔고요. 작년에도 나왔고 내년에도 나올 것이며 그래서 565조 제목을 보니까 해약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즉 한쪽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지급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시에라고 적어져 있지 동시에라고 적어져 있지 않죠. 그것 자체가 또 시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4월 1일 날 만나가지고요.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하는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갑이 뭐라고 하는 거냐? 계약금 좀 거시죠? 그 다음에 그럽시다 하면은 계약금 지급 약정이 성립합니다. 그럴 때 방금 거시죠? 그럽시다. 계약금 계약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립하지 않았죠. 그럴 때 1,000만 원 거시죠 했으면 1,000만 원이 걸려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4월 1일 날 그 계약금 1,000만 원이 걸릴 수도 있지만 갑쪽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돈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4월 10일 날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하자. 계약금 계약 체결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 자체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문회가 당시에라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넓은 개념입니다. 동시에 계약서 4월 1일 날 반드시 체결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라고 적어져 있다라는 거. 당시에 적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러면 한 위에다가 방점이 하나 땡 찍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요물계약이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둘이 1,000만 원 거시죠? 그럽시다. 그것만 가지고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지급한 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기에다가 1번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1번.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여기가 2번. 그래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제한이 따르는데 방금 우리가 읽어본 것 1번과 2번이 바로 그 제한입니다. 제한. 그 부분 다음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당시에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부한 때에는 하고 방점을 찍은 것들이 있죠. 그 부분들이 전부 다 판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문이 하나가 나오고 있으면 그 조문을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해석을 하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계약 당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반드시 4월 1일 날 체결하는 날 계약금 계약은 성립돼야 되느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교부한 때에는 요물 계약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한 계약금이 전부 다 지급되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제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있죠. 네, 이 부분은 이제 판례 사안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이행의 착수냐 아니냐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 가는 게 이제 민법 시험을 공부해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걸 다 이제 보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4월 1일 날 1,000만 원을 걸기로 해가지고요. 1,000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 약속대로 지급이 되면 갑하고 을 사이에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죠. 성립했으면 아까 1번과 2번 이 두 가지의 제한이 없을 때에는 그 제한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제한이 없을 때에는 얘는 1,000만 원 줬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1,000만 원 포기해버리고 계약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은 얘가 지급했으니까 1,000만 원을 받았죠. 그럴 때 거기다 1,000만 원 얹어가지고 2배로 주고 이 계약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 설명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을이 지금 갑한테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죠. 그러면 갑은 이 두 가지 제한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2,000만 원 주고 이 계약 없앨 수 있죠. 2,000만 원 주려고 했더니 을이 안 받습니다. 을이 안 받는다. 그러면 우리 공탁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공탁한다.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금 채권자한테 갚아야 되는데요. 채권자가 안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안 받아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날짜 지나버리면 손해배상 해줘야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그냥 변제 공탁이다 해가지고 공탁소에다 딱 맡겨놓으면 이걸 돈을 갚은 겁니다. 돈을 갚은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에 을이 2,000만 원 주고 이 계약을 없애려고 할 때 을이 안 받으려고 하면 공탁까지 할 필요는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다 판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판례는 조문회가 배액을 상환하여라고 되어 있지 공탁 안 받으면 공탁이라 이런 건 안 적어져 있죠. 그러니까 공탁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식의 판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판례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문을 해석한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고 그 각각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거 막 외우시고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거 지금 예로서만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해제란 아까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재채기를 취한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해가 해제였습니다. 그럴 때 단독행위는 조금 전에 화살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뭐라 했냐? 일방행위라 했죠. 일방행위. 한쪽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해제란 일방적으로 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양쪽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없애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밑에 기소 봅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계약금만이 교부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계약의 체결을 후회하는 등의 일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어느 시점까지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를 한다면 1,000만 원 그냥 버린다고 치면 그 계약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괄호해가지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회 가능성의 법적 보장. 그래서 우리가 괜히 저질렀다. 이런 후회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지금 노트북 컴퓨터 100만 원에 사기로 했죠. 그러면서 계약금 10만 원 거시죠 해서 10만 원을 걸었습니다. 계약금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됐죠. 잔금으로 지금 90만 원 지급을 해야 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60만 원이면 다른 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10만 원 포기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리고 60만 원에 사는 거. 매도인 입장에서도 지금 10만 원 받아가지고 나머지 받을 거 90만 원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150만 원에 사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다는 겁니까? 10만 원 얹어가지고 배역으로랑 줘버리고 어떻습니까? 150만 원에 파는 거. 이런 식으로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저질렀다 후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회가 가능성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법이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해약금이다. 그 의미 자체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그 말은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는 것. 그 제한은요. 우리가 아까 조문에 1번, 2번 적었다는 겁니다. 1번, 2번 적었던 거. 첫 번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요. 시기의 제한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한정이 된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거나 등기를 이전해 주거나 또는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하면 이게 바로 이행의 착수로 인정이 됩니다. 이제는 쌍방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게 바로 이제 조문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조문을 해석을 하는 거. 조문에는 이행의 착수라고 적어져 있는데 실제로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이행에 착수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것 자체는 학자들의 의견들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판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만 알아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판례 같은 경우에는요. 이행에 착수했다라는 말은 일부를 이행하든지
아니면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했다.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 이렇게 되면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고 이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 같은 경우는요. 갑하고 을하고요. 똑같이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듣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이건 기출이 됐고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을 깊게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6월 1일 날 얘는 돈 주기로 했고요. 얘는 소유권, 등기소를 다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을이라는 애가요. 6월 1일이 돼가지고요. 잔금 돈을 1,000만 원 걸었고 나머지 9천만 원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갑에게 전화를 해서 야, 나 돈 다 준비됐으니까 너한테 등기 넘겨줄게. 우리 같이 등기소 가자. 등기소 가자. 그 말이 바로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죠. 등기까지 해야 을이 지금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돈 다 준비해가지고 등기소에 가자고 촉구를 하는 것, 이러한 게 바로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라는 겁니다. 그건 지금 그냥 한번 들어만 두시면 되고, 일부 이행의 바로 대표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중도금입니다. 중도금 지급.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중도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 해가지고요. 을이 나머지 9천만 원 줘야 되죠. 9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 5월 1일 날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행에 착수한 겁니까? 판례에 따르면? 네. 예. 그러면 더 이상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해약금 해지란 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일부 이행.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이건 매수인이죠. 매수인. 예,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겁니다. 매수인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한 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도인이.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여기서 일부 이행이라고 그랬죠. 일부 이행.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요. 갑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얘한테 나중에 6월 1일 날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소유권 이전.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것은 을 앞으로 지금 등기까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문에는요. 소유권만 이전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지만 집도 비워줘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민법 조문을 읽어보면 그 단어가 직접 적어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집도 비워줘야 되는 것. 이런 인도라든지 이런 개념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의무도 당연히 있겠죠. 물건 팔았으면 등기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집도 비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전부 다 이루어져야 얘는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먼저 등기를 먼저 넘겨줬다. 가령. 그렇게 되면 이행에 착수가 되겠습니까? 네. 예. 그랬고 등기는 아직 안 넘겨줬는데 집부터 먼저 비워줬다. 이것도 일부를 이행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부를 이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래서 이처럼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는 것은 등기를 먼저 해줬다라든지 내지는 여기 인도를 먼저 해줬다라든지 그게 방금 전에 적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시기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일부 이행하는 경우, 즉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거나 집 먼저 비워줬다. 내지는 등기를 먼저 이전해줬다. 이러한 식으로 하거나 다음 또는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하면 이게 바로 일부 이행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행에 착수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쌍방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조문에다 숫자를 쓴 건 두 개를 적었죠. 1번, 2번 두 개를.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2번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한에서 중요한 것,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시기의 제한이니까. 하지만 나중에요. 한 8월, 9월 가시죠. 9월 가시면 이 1번의 제한이 있다는 거, 요것 자체를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겁니다. 이행의 착수는요. 반복하면서 문제 여러 번 보다 보면 전부 다 이거는 나중엔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깜빡깜빡 잊어먹는 게 요 1번의 제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하게 된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았더라도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계약의 해제권 없는 것으로 약속한 게 있다면 그 약속이 우선해서 해제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 걸면서요. 1,000만 원 걸면서 둘간에 이거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없기로 하자. 이런 약속은 당연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약금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 이렇게 부르는데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이 만약에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계약금 걸려진 거 가지고 해제할 수 없도록 배제하도록 서로 약속을 했죠. 이게 바로 다른 의사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의사표시가 있다. 해약금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이 계약서에 적어져 있다면 결론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그때 이 1,000만 원은 어떤 의미만 있는 거냐면 계약금의 증거로서 삼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1억 원이면 일부 먼저 지급됐죠.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해약금 기능은 없다라는 것.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조문 한번 읽어보고요. 조문 한번. 해약금. 이거는요, 해제를 약속한 계약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제를 약속한 계약금. 그래서 매매의 당사자 한쪽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요물계약이라는 게 여기에 써져 있고요. 1번 제한이 나옵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해약금, 해제, 배제 약정이 없을 때 또 하나의 제한, 2번 제한. 당사자의 한쪽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을 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없애버릴 수가 있다.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잠깐만 쉬셨다가 이제 그 계약의 구속력 그 부분 보면 되겠습니다. 예.